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 교실에서 근무하는 백종우라고 합니다. 사실 정신건강의 문제는 누구나 인생의 어떤 한 시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게 이제 정신건강의 어떤 문제냐, 또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 있느냐에 따라서 각기 다른 대처가 필요한데요. 지금 정신건강의학과를 방문한 국민의 숫자가 이제 400만인 시대가 됐습니다. 특히 20대를 보면은 10년 전에 한 5만 7천 명 정도였는데 재작년에 17만 명을 훌쩍 넘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문턱이 낮아진 부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이제 고도산업사회, 핵가족 사회가 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개인과 가족의 힘으로만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게 요즘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 방문하려고 할 때 이게 몰라서 또는 알고도 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몰라서는 때로는 우리가 정신건강 문제가 머리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이런 통증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불면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는 뭔가 직장에서 집중이 안 된다든가 일을 제대로 못하겠다든가 이런 행동무의 문제로 나타날 때 어떤 때가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지를 알려드리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아프다는 건 아는데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편견과 차별이고요. 이런 것들은 정책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줄어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절망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는 우울증이 심하거나 조현병이나 조울증 같은 중증 질환의 경우인데요. 이 경우는 옆에서 도와주는 또는 사회적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울, 불안, 분노 이런 말들을 들으면 기본적으로 싫습니다. 그 감정을 별로 경험하고 싶지 않죠. 하지만 사실 이미 우리는 우울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제가 이런 우울증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우울한 적이 나는 한 번도 없다 이런 분 손 들어보세요 하면은 아무도 안 드시죠. 들면 이상한 거죠. 근데 이제 우울해서 내 인생에 도움이 된 사람 있으세요 하고 손 들어보라 그러면은 잘 못 드십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저희 큰애 같으면 아무리 시험을 망쳐도 중고등학교 때 전혀 우울해하지 않았거든요. 부모가 우울할 수 있는데 사실 시험을 망쳤을 때 우울해야 왜 이렇게 못 봤지? 다음에 어떻게 하면 잘 보지? 그래 오늘은 공부하자 이런 이제 계획을 수정하고 행동을 바꾸는 일련의 변화가 시작되거든요. 우리가 인생에서 뭔가가 기대 이하일 때 우울이 일어나고 생존을 위협받을 때 불안이 나타나고 뭔가가 잘못되었을 때 분노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게 역기능도 있지만 분명히 순기능이 있습니다. 분노는 어떤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는 아주 좋은 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우울이라고 하는 게 우리 뇌에서 보내는 신호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를 다시 돌아보고 또 주변 환경을 보고 바깥을 바꿀 건지 나를 여기에 적응시킬 건지 이걸 결정하는데 우울은 큰 도움을 주는데 이런 감정 시스템이라는 게 우리가 인간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갈 때 참 큰 도움을 주지만 이 복잡한 시스템이 작동이 잘 안 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게 또 인간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울증 같은 현상은 동물 중에 잘 없습니다. 최소한 영장류 원숭이 정도는 되거나 인간과 오랫동안 관계를 맺는 반려견 정도는 돼야 비슷한 현상을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경험하는 굉장히 커다란 고통 중에 하나인 우울증, 그게 때로는 사람의 생명을 잃게까지 만드는 자살로 일으킬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기도 하지만 이걸 또 잘 극복하면 우리 삶에서 이전에는 못 보던 걸 다시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재밌는 게 있는 걸 여태 모르고 살았어요. 누가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때는 너무 큰 꿈을 쫓고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에 만족하면서 살 수 있게 됐어요. 우울이라는 신호는 때로는 고통스럽지만은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선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우울증을 극복하는 것은 어디에서 출발해야 될까를 다루려고 했고요. 제가 미국에서 연수 갔을 때 우리나라에서 보기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는데,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취업을 하려고 하니까 선생님 진단서 좀 써달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취업하려고 그러면 우울증이 있었다는 거 숨길 것 같은데 왜 취업을 하면서 진단서를 받아갑니까? 그랬더니 우울증이 오히려 있었는데 잘 치료받아서 종결했다는 걸 내면은 오히려 취업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내려고 미리 진단서를 떼가는 거라는 걸 여러 지역에서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경험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도 또 여기에 대한 시선이 좀 더 관대하고 따뜻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 임세원 교수는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강북 삼성병원에서 정신과 교수로 일했던 저의 동기고 가장 절친이었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책에도 있지만은 보고 듣고 말하기 같은 한국형 표준 생명지킴이 교육을 같이 만들고 대부분의 일도 같이 했었는데, 안타깝게도 2018년 마지막 날 환자에 의해서 또 증상에 의해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환자들이 굉장히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가족들이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편견과 차별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는 사회를 고인의 유지라고 발표하고, 그래서 더 이상 이건 환자를 비난할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나은 시스템을 가질지 고민해 볼 시점이라고 방향을 제시했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마음을 함께 해주셨고, 실제 국회에서도 임세원 법이 3가지 정도가 통과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그 마지막 순간에도 의료인으로서 또 책임감을 가지고 다른 환자와 동료들을 보호하려고 노력했던 것이 인정을 받아서 의사자로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그 환자가 가장 좋은 스승이라는 것은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환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증상이 또 심각하고 주위를 둘러싼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너무 괴롭다. 나 말고 다른 사람이었으면 혹시 더 잘 치료하지 않았을까? 저도 그분의 느끼는 절망감만큼 제 마음속에도 절망감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무력감, 그리고 이제 뭔가 더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는 어려운 상태의 환자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달라져 있는, 나를 함께 할 수 있는 게 아마 정신과 의사들의 특권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포기할 수 있는 권리는 없구나. 그리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걸 거꾸로 우리 환자분들이 가르쳐주고, 때로 앞이 안 보이는 터널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시점이 지나면 분명히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고, 그래서 그걸 미리 포기할 권리는 우리가 없고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게 가장 큰 보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유명인이 자살로 사망하면 종일 진료를 하는 날 뉴스들을 보지 않아도 환자분들이 바로 알려줍니다. 선생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고 바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 사람도 자살하는데 저 같은 건 살아서 뭐 할까요? 이런 얘기를 실제 듣게 됩니다. 2008년 10월 2일 날에 고 최진실 님이 자살로 사망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달 동안 자살로 사망한 사람이 그 전해 대비 1000명이 넘게 늘었었거든요. 대학병원 온 데의 응급실 또 정신과에는 자살 시도한 분들로 베드가 다 터져나갈 지경이었는데, 그때 제가 진료하던 외래 환자 중에 처음으로 사망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언론의 자살 보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심지어 그림까지 그려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사망했다고 친절히 안내해 준 거죠. 제 환자분도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때 저희 병원에서 진료 시작한 지 이제 1년쯤 됐고, 이제 모든 자살 시도자는 웬만하면 제가 보고 뭔가 좀 적극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시기였는데, 이게 진료실에 오는 사람들만 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계기가 됐었고, 그 이후에 한국자살예방협회나 중앙자살예방센터 같은 곳에서 이제 한국기자협회랑 함께 자살예방 보도 가이드란을 만들고 2017년 정도 이후에는 언론의 준수율이 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도 노력이 많이 필요하고, 국민 중에 6에서 7% 정도가 자살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위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분들한테는 그 보도의 한 줄이, 거기에 써 있는 방법 하나가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이제 권위주의 시대였잖아요. 감정을 참아야 돼서 생기는 병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프로이트가 봤던 환자는 되게 시어머니가 누가한테 화가 나서 때리고 싶은데 차마 때리진 못하니까 팔이 마비되고 이런 히스테리아 같은 환자를 보는 게 19세기였다면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산업화된 나라에서는 거꾸로 인간의 욕망이 굉장히 커지면서 나르시즘, 자기애나 때로는 과잉보호가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 다음에 고도산업사회와 핵가족화가 인간을 더 외롭게 만드는 것들이 커다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정신질환은 사실은 선진국병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이나 유럽의 대부분의 나라가 우리나라보다도 우울증, 불안장애 유병률이 훨씬 높거든요. 우리 어떻게 될까요? 더 높아질 겁니다. 근데 우울증, 불안장애가 높아지는데 왜 그 나라들은 자살이 우리나라의 반의 반도 안 되나요? 그건 이미 겪고 거기에 대한 사회가 인식과 대처를 달리 하거든요. 북유럽 나라들이 1980년대 후반에 우리나라보다 자살률이 지금 훨씬 높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우울증이 있어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것, 또 사람들 사이에 연결이 끊어지고 공동체가 붕괴되고 사회 안전망이 없다, 여러 가지 결론들을 통해서 이 사회를 바꿔갈수록 자살률은 툭툭 떨어져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열심히 달려온 대한민국이 넘어지지 않고 앞으로도 걸어가려면 우리 몸과 또 경제적 성장과 함께 마음의 건강, 정신 건강에도 관심을 가질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